오늘 이 자리는 온불교 청소년국과 한우란 신문이 공동 기획했고요. 주제는 미래 교육의 대안과 청소년 교화의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첫 번째 교육계의 우리의 현황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각자 한 분 한 분 자신을 좀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대기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국에는 지금 현재 7년째 올해 근무를 하게 됐고요. 올해 국장으로 이렇게 되게 됐고요. 한우란 신문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 청소년 교화에 있어서 교당에서 법회만 잘 관리하는 것이 청소년 교화의 어떤 핵심은 아닌데, 최근에 특히 어떤 국가정책적인 교육의 흐름이나 또 이런 것들을 좀 교무님들이 많이 놓친 채 교당에서의 어떤 청소년 관리에만 좀 사실 급급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또 반갑고요. 특히 저희가 전환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급격하게 청소년 환경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맞는 교리적 해석들을 담은 교화 프로그램을 만들지에 대해서 좀 오늘 사실 많이 배우고 싶고요. 질문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저는 좀 추가적인 질문도 좀 건네고 또 그렇게 하면서 좀 배우려고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이제 교무가 교사의 관점을 많이 배워야 된다고 하는 평상시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 교당이 학교에서의 어떤 교육 철학들을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청소년을 만나는 지도자로서의 자세와 덕목, 그리고 교당이 어떤 좀 관점과 철학들을 가져야 될지를 같이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분. 네, 저는 지금 현재 강일고등학교에서 윤리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교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여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자담회가 기대가 됩니다. 네, 소속 강남교당. 네, 소속이시죠? 서울 강남교당에 네. 예,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암교당에 지금 일반 단원으로 단장을 맡고 있고요. 이 삼성이고 성명은 이은상입니다. 저는 이제 2015년부터 국가에서 지정한,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 지정된 미래학교 연구학교에서 지금 올해 이제 7년째 접어드는 고 있고요. 그렇게 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원격 수업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이런 에듀테크가 이제 학교에 도입되는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작년에는 교육부 원격 수업 자문위원이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에듀테크 활성화 분과의 교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교육과 이제 미래학교에 대한 관심들은 사실 키워드만 바뀌었을 뿐이지 늘 항상 그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실체를 잘 만들어갈 것인가, 그에 대한 준비가 이제 미래학교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교육들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 그런 이제 실천들을 학교 내 이제 동료 교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 실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교법, 우리의 교법을 통해서 미래 교육과 미래 학교를 접근하는 어떤 태생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 교법에서 영향을 받았듯이 또 그런 것들을 이 교화에 또 어떻게 활용하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사실 저도 이제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런 대화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네, 세 분 정말 청중은 없지만 제가 열렬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사실 교육 현장에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남모르게 이렇게 극복하고자 하는 도전 정신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의 교육 현장과 코로나 이후의 교육 현장은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 그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진님부터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일단은 이제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 대면 수업이 확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수업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했죠.
근데 예전에 사실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뭐 같이 병행하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것이 반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부과가 된 거죠, 교사들한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컸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보이죠. 네. 네, 그러면 삼성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네. 삼성님은 학교에 계속 출근하시면서 되게 남다른 심경,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다른 심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떠셨는지.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이제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경험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이런 이제 재난 상황을 이제 가정하고 준비는 했던 거는 아니지만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수업들을 좀 활용을 좀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어떤 그 어려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또 있고, 실제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 학교들이나 이웃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조금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 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이 좀 혼재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일찍부터 시작했던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건 재난 상황에서의 단기적인 위기 극복으로 이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게 총체적으로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 가운데서도 가장 미래교육적인 그런 대안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서로의 개념들, 이 상황을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을 또 어떻게 더 잘 일종의 좀 뭐 케어할 부분들 또는 교육적으로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선생님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그걸 제공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사실은 선생님들은 이제 실행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뭐 그걸 노동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학생들은 없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그런 환경들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들을 이제 할애하게 되는, 그리고 선생님들 간의 어떤 협의가 더 많이 필요했던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인 양의 어떤 행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수고나 노력의 비중은 아마 같거나 아마 더 늘어났을 가능성들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경험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두 번째 문제 질문과 이게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거를 재난이라고까지 규정 지어서 다 입 밖으로 단어를 내본 적은 없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재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단어가 이게 확 꽂히는 거예요. 그 정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정말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또 극복하기 힘드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는 블렌디드 러닝을 이미 좀 하신 학교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블렌디드 러닝보다는 주로 강의식 수업,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한테 압축적으로 내용을 알려줘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들의 어떤 그 기술력의 부족,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의 부족,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네트워크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준비하는 데서 뭐 EBS 온라인 클래스로 할 것인가, 구글로 할 것인가, 뭘로 할 것인가, 막 선생님들마다 막 협의하고 또 어떤 환경이 내 과목에는 더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우왕좌왕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각 집안마다 집집이 다 기기가 다르잖아요. 아이는 셋인데 실시간 원격을 하라 그러면 컴퓨터는 한 대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교육부에서 막 그 기기도 막 배부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뭐 속도가 느리다, 뭐하다, 장애가 났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평등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야근 아이들은요, 이 수업이 사실 여러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온라인 실시간도 있고, 이제 뭐 과제 중심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클릭해 놓고 자기는 다른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조금 얌체같이, 응? 그리고 그 시간에 또 조금 이제 더 거기에 덧붙여서 좀 심한 부모들은 개인 과외를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출석은 출석대로 하고 공부량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일부 계층에서는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왜 작년이죠. 수능 시험을 좀 평소보다 쉽게 내라는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학력 격차가 사실 고등학교에 있다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은. 그리고 피드백이, 교실에서는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잖아요. 모르면 물어보고. 근데 이게 온라인이나 원격이 되다 보면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글을 통해서 한다거나 하면은 빨리빨리 오지 않으면 아이도 답답해서, 답답하다 보면은 또 질문 자체를 또 포기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라라는 건 교사나 어른들의 좀 욕심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학력 격차를 불러오기에 너무 좀 어려운 아이들이 오히려 불리했다라는 것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를 생각할 때는 이제 고정된 상이 있잖아요. 학교의 공간, 그리고 교실, 그리고 학교 교실하면 또 생각나는 수업들, 전형적인 이제 생각들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뭐 그런 수업 방식이나 평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형화된 방식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현재 제도나 사람들의 관점과 인식, 그리고 역량,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들까지도 다 오프라인 상황에 이제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의 실험과 그런 연구들은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런 테크놀로지 상황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수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뭐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 소수의 학교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 대안을 찾아가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그래도 주는 이제 오프라인 환경에 맞춰서 저희 이제 교육의 일종의 질서와 생태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온라인 상황으로 이것들이 전환됐을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혼란들이 당연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원격 수업 자체가 뭐냐, 개념의 혼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느냐, 이 제도에 대한 이제 불일치. 사람들은 이 원격 수업 안에서 또 무언가를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해결해 주기를 이제 바라고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교육부가 규정하고 있는 원격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온라인에서 하는 것을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닝이라든지 사이버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더 맥락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 기대, 욕구들이 이제 이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 것에 녹아들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제도가 그만큼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상황에 맞춰져 있는 법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책적으로 좀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불일치가 좀 있었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역량 간에 또 일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수업을 이제 잘하셨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활용하는 역량, 그 환경 안에서 또
이 교육 내용과 방법과 평가를 잘 통합하는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아주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고 하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일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오프라인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런 것에 충격이 이제 가해졌을 때 또는 그런 것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온라인 환경에 이제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규정되지 못했던 부분들 또 현실과 이상의 차이 그런 불일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초반에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마 2021학년도에서는 일정 부분은 좀 이제 개선이 돼서 좀 한 발짝 발전되는 모습들로 지금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사실 학교 근처에도 못 가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특히나 이제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님들은 교사분들께서도 학생들 못 만나지만 저희는 진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답답함도 있고 만나봤자 이제 온라인 상으로만 만나는데 지난 한 해 청소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학생들과 만나고 또 어려운 점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두 분 선생님께서 학교의 변화와 학교의 현실들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교당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사실 학생법회가 운영이 되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특히 아이들이 막 교당에 가고 싶다고 아우성을 해도 특히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계감이나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사실은 더 이중 삼중의 장벽들이 생긴 게 현실이었던 것 같고요. 뭐 학교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법회 형태들이 다양화되지고 온라인 형태의 법회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아이들도 온라인 법회를 보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청소년 교회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제 교당에서의 상황들이 너무 특수하니까 이걸 약간 좀 차치하고 저희가 이제 교화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교당 안에서의 청소년 교화와 교당 밖에서의 청소년 교화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심심풀이랄지 원하스 코칭이라고 할지 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게 되는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심심풀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서 찾아가는 인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공부의 원리의 바탕에서 직접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학교에 꽤 많이 갔었어요, 작년에도. 근데 이런 좀 상황들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 있는 북구에 있는 한 관내에서 관내 14개 학교가 중학교가 이제 심심풀이라고 하는 원불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뭐 전일제, 반일제 수업을 운영하게 돼서 학생 수를 보니 5,000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14개 학교에서 2개 학교만 취소가 되고 12개 학교가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발생시킨 게 뭐냐면 정말로 이제 부산은 조금 상황이 코로나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학교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선생님, 교무님 이렇게 조탁 안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이 연단을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마스크는 무조건 어떤 걸 써야 된다. 뭐 이런 아크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였고 사실 저희가 그 체험적인 이런 인성교육 활동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뭐냐면 수업의 중심이 선생님이 아니고 지도자가 아니라 학생들이라는 거를 모토로 삼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이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을 발휘하고 그걸 강사가 리딩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린 특히 프로그램의 원리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이런 강제적인 요소들 때문에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굉장히 큰 고민과 갈등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에서 우수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우수 프로그램 사례들을 진행하는 간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의 상황들을 가지고 우수 프로그램 선정돼서 갔는데 그때 우수 프로그램들의 사례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까지의 교육과 전혀 180도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각 그 최우수 사례 선생님들끼리 했던 내용과 공감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삼성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에서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그런 식의 형태로 반복이 아니라
그럼 처음부터 온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환경에서 비대면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안에 원리는 무엇이고 어떤 실제감을 담을 것인지들을 처음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역시 교당의 교화 현실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근본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우님들이 아직은 여전히 그냥 온라인 법회로 그냥 내용은 똑같이 온라인 형태만 바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얘기했는데 대기 교무님 얘기했는데 교사의 실제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온라인 상에서는 교사의 실제감을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 같으면 이제 고3을 했기 때문에 주로 내용 위주의 강의를 좀 많이 하고서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과 뭐 카톡을 한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그냥 특별히 느끼는 거는 없어요. 그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거든요. 온라인 그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거는 길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카톡을 하고 뭔가 질문방에 뭔가 남겨라라고 하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또 국영수다 보면 좀 주요 과목과 또 중요하지 않은 선택 과목을 나눠서 또 생각을 하고, 또 고3쯤 되면은 포기하는 과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포기하는 과목과는 거의 교류를 안 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은 오히려 그냥 쭉 자료만 올리는,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서,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막 그 뭐라 그러죠, 물밑에서 움직임이 많은 교사들도 많아요. 근데 의외로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이렇다는 것도 있고, 사실 내가 학생들과 아주 그 밀접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야말로 예전에 그런 교사다라는 느낌은 조금 많이 적어졌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좀 소원해진 것 같고요. 매일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불러야 우리는 또 이렇게 존재감을 느끼잖아요. 서로가, 학생과 교사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올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작년에는 거의 모든 게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도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뭔가 이제 지침이 좀 내려올 것도 같고요.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준비하시기 편하기에 어떤 선도적인 어떤 그 그룹들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리드를 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 삼성님도 혹시 그런 왜냐하면 굉장히 체인지 메이커 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남다른 교육법을 실행해 왔지만 교사의 존재감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더불어서 한국 사회, 특히나 이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한국 사회 교육에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덧붙여서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제감에 대한 그 키워드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하다고 느끼는지가 학습 효과에 또 미치는 영향, 또 학생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미 뭐 10여 년 전부터 그 부분은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고, 일부 효과가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뭐 그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이제 오프라인 상황에 맞춰져 있는 인식에 이제 근거에 본다면 선생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사람이 또 동료가 옆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데는 영향을 준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온라인 상황에서 실제감이 그럼 부족한가를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기존의 학교는, 오프라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말 실제감이 있었는가, 그렇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황에서의 격차가 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은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주체가 돼서 공부를, 그러니까 배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실제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연구자들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분야로 또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교수 실제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부분은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도 이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실제감이라고 해서 내 동료와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선생님들은 이제 협동학습, 뭐 토론학습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동료와 많은 협업을 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또 거기서 이제 어떤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수업에 적용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좀 약화된 부분들은 있죠. 왜냐하면 그런 환경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제 선생님이 그런 수업을 설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양 능력 차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소양 능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런 이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실제감 부분에서는 온라인 학습이 좀 약점이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물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살펴볼 부분은 인지적 실제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는 실제 학습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인지적 실제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내가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믿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종의 이제 일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표준화된 수업을 보통 이제 한다고 보통 얘기들도 하죠.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피드백을 주면서 뭔가 그 수준에 맞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맞춰서 수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저희가 상식들을 또 갖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어떤 활동 과정, 결과에 대해서 그것들을 수집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그래서 이제 뭐 개별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화한 그런 활동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인지적 실제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런 환경을 잘 활용했을 경우에 이제 그런 인지적 실제감이 높아지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실제감은 뭐 이 세 가지 영역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있겠지만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의 장점,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 장점에 맞는 그런 환경에 맞게 선생님들이 수업을 설계하시고 하신다면 저는 실제감도 어느 정도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꼭 코로나여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교의 문제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오랫동안 이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인데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이 개방되고 공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폐쇄적인 구조가 어느 정도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조회 종례를 하고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그건 동료 교사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공개돼 있어요. 어떤 과제를 내주는지, 선생님은 어떤 톤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방되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뭐 판단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뭐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런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솔직한 성찰과 좀 더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서 좀 총체적인 변화들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그런 크고 작은 모순들을 극복해 나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이런 위기가 또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작을 너무 저만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약간 너무 초반부터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시작했어요. 무거워 죽겠어요. 아니
그럼 이제 좀 편하게 할게요. 그 아까 실제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면서 그대로 이제 수업이라는 걸 법회로 바꿨을 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대처와 교당이라는 공간에서 대처의 어떤 능력과 역량이라는 거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무님들과 교당의 환경에서는 거의 뭐 약간의 포기 수준에 가까운 정도의 학생 법회를 놓게 되는 상황들이 됐는데 이제 작년에 청소년국에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현장 교무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과 부탁과 요청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국도 이런 해결책들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문과 조언들을 받으면서 이제 뭐 이웃 종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성공회 가서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물어보고, 특히 저희 이제 하자센터나 이런 곳들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가서도 이제 자문도 받고 프로그램도 배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아까 실제감 얘기에서 질문이 이제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실제감의 개념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 말을 좀 바꿔본다면 교화 실제감이라는 걸 구현하지 않으면 온라인 법회는 정말 어려울 수 있겠다. 특히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어떤 관계성이 이미 형성되어 있지만 교당이라는 공간에서 온라인 법회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되게 의외로 관계성부터 다시 설정하는 것부터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실제감에 관한 그 서적들과 책과 논문들을 굉장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로 딱 실제감의 원리들을 정리하게 됐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연결되는 관계 만들기, 관계성을 다시 수립하는 게 필요했고, 두 번째가 이제 교사의 실제감인 것처럼 어떤 교무의 실제감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사실 관계성의 어떤 정상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세 번째가 법회의 흐름을 끌고 가는데 사실은 전문적인 어떤 교수법을 배운 사실 교무님들이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법회의 흐름을 쭉 끌고 가는 어떤 노하우나 경험치가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또 마지막으로 피드백으로 다가서기. 그러니까 굉장히 온라인 법회의 초창기의 대부분의 실패 사례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너무 일방향성인 거죠. 사실은 주고받고 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역동을 관찰해야 되는데 거의 뭐 그냥 일방적으로 법회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을 주니까 특히 요즘 아이들에게 이게 굉장히 단절적으로 다가오니까 굉장히 실패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교화적인 실제감들을 좀 설정을 하고 이게 좀 기본 원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회 프로그램에서 반영하고 또 교무님들이 이런 것들을 익혀서 잘 전달할 것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올해는 본격적인 좀 교육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이제 두 분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온라인 상황에서의 법회 이런 것들을 좀 가정하시고 교사로서 볼 때 아이들과 만남과 법회 이런 걸 할 때 어떤 좀 실제감적인 요소가 좀 포인트가 될지를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게 궁금한 거였어요. 여기에 또 어떤 걸 좀 추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추가한다기보다도 저도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사실 중학교도 생소하고 또 이 학교 운영, 이 학교 선생님들 공간 뭐 다 생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이제 역시 이제 그렇고 그래서 3월 이제 거의 이제 개학식이라는 입학식이라는 말을 사용한 게 4월 중순 정도가 되니까 학부모님들도 좀 불안해하셨고 학생들도 역시 좀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3월 중에 학부모님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서 일종의 학부모와의 영상 통화를 이제 요청을 드렸죠. 그러니까 꼭 영상 통화가 아니어도 괜찮다. 음성 통화여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영상 통화를 권장한다. 그래서 학생과도 일단 만나고 학생과도 실제로 얼굴을 본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님과 같이 일종의 그 정도 이제 기간이 되면 학교는 대체로 이제 학부모 상담 기간, 뭐 설명회 이런 것들 한 번씩은 갖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셨고 실제로는 영상 통화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좀 어색해하시기는 했죠. 영상 통화를 생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거 하나가 일단은 굉장히 신뢰감을 좀 줬다라고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뭔가 자주 보는 관계는 사실 기존에도 학부모님과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초기에 줄 수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신뢰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반에 학부모님과 또는 학생과 이제 좀 소통하려고 하는 기회들이 좀 주요한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그게 이제 학년 말까지 쭉 이어지는데 너무나 변동이 많았던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학교를 좀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초반에 그런 활동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 그런 방법들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학교하고 교당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들어요. 학교는 아이들에게는 의무적이지만 교당은 사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인데, 아까도 교무님 하셨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을 때 아동은 부모들이 강제로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가자 하면 또 애들은 따라와요. 근데 이 중고등학생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따라오게 하려면 사실은 굉장한 교무님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루틴한 그 학생 법회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을 분명히 하시되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저는 그 아이가 원하는 걸 교무님이 주실 수 있어야 그 아이는 교당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가 좀 미진하다 그랬을 때는 교당에 있는 뭐 공부 잘하는 대학생하고 연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강압적이라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형 동생도 없고 나는 외동이라 아무도 대화에 관계 형성이 잘 안 된다. 근데 교당에 나오면 교무님이 좀 들어준다. 라거나 뭔가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만져줬을 때, 달래줬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교당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많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교당에 와서 법회를 보면서 뭔가 교무님한테 배우고 또 그 배움을 과정을 통해서 교법도 익히고 이걸 생활화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한다면 교무님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테크닉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교사들도 그렇거든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기법이 부족해서 그만큼 발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 교화를 담당하는 교무님들은 주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연수 같은 것도 하시죠. 예, 그런 걸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런 테크닉이나 기법 같은 걸 많이 배우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부단한 소통, 아이하고 또 학부모에게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셔야 되고, 아이에게도 역시 소통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를 빼고 찐을 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쓰는 말로 기빨린다는 표현을 써요. 어떤 학생을 정말 내 편으로 만들려면 기빨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어야지 되는 거고, 저는 사실은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막 그렇게 하지만 크게 막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그 활용하는 기법만 정말 알고 있다면, 교사의 열정이 가미가 되고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이게 다 아우러져서 잘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 교당만 하더라도 굉장히 법회에 많이 아이들이 모였던 것이 있었고 조금 소원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보면은 교무님의 변수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거는 실어주진 말아주세요. 네. 편집장님께서 알아서 잘 조정하실 거라 믿고 있고,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소통에서 오는 그 신뢰감 있는 관계 형성하기, 사실 이게 딱 해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어려움이 뭐냐면, 아까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교무님들을 교육하고 교무님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아까 여진님 말씀대로 하면 교무님들이 조금 더 능력 있게 법회를 관리하는 것만이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조적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당이 학교에서 배울 게 물론 많지만 교당은 또 학교랑 다르잖아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아이들끼리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무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교장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교무님과의 관계가 1차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또 그 외적으로 사실 또래들끼리 교당에 와서 누나, 형, 오빠 만나가지고 이렇게 노는 관계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지금의 이제 전체적인 청소년 교화의 침체에서 오는 부분, 이 부분에서의 약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교무님이 이제 이런 법회를 다시라고 있지만 지금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야 이거는 교당에서 오는 가장 큰 재미와 기쁨과 중요한 요소들이 아예 빠져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채울까? 근데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줌에서 온라인 법회를 본다는들 쉽지 않고 또 이제 요즘 아이들이 막 서로 아주 친교적이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을 메꿔주는 간격이 훈련이었는데 여름훈련, 겨울훈련 이제 다 못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이게 특별한 답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또래 집단 간의 어떤 상호 관계성 어떻게 되살릴까 이런 부분들이고 이것도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가서 다음 질문보다는 제가 삼성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새로운 공동체, 교육 공동체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고 또 이 지금 이은상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 세상을 바꾸는 수업이라고 해서 기존의 방식,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짜 교육, 진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마를 하고 계시는데 좀 사례를 들어서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책 제목이 굉장히 거창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또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새로운 방식이라기보다는 이미 해왔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제 교육 현실에 선생님들은 이제 직면해 계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을 조금 더 극복해 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기도 하고 뭐 선생님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서 수업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뭐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뭐 학생과의 그런 상호작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수업도 있고 또 뭐 동아리도 있고 뭐 방과후 수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의 이제 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이제 좀 정리해 본 책에 해당이 되고요. 제 문제 의식은 그런 거였어요. 뭐 아까도 이제 서두에 제가 교법의 영향을 좀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 이제 교무님들께 책을 드릴 때 그렇게 감사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저희 교법에서 모두가 다 주인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사실 누구도 주인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돼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주인인가?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계시긴 하지만 정말 선생님들이 주인이신가? 왜냐면 입시 때문에 나는 뭘 못해 뭐 이런 경우들도 좀 있기도 하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도 그러신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도 주인이 아닌 경우들. 그러니까 누구도 주인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수업의 경우 그러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주인이 되고 될 수는 없을까? 그래서 학생이 그 수업의 주인, 선생님도 그 수업의 주인, 그리고 우리 학교 이 학생과 수업을 둘러싼 다른 어떤 물질적인 자원도 그렇고 또 외부에 학교 내에 있는 다른 분들, 그건 교장 교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다른 교직원 분들일 수도 있고 또 학교 밖의 전문가들도 이제 주인이 되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 체인지 메이커, 교사 체인지 메이커, 교장 체인지 메이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일단 학생들이 관심 있는 문제, 주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 수많은 자원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공유해 나가는 과정 또는 그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또 협력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진짜 배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업을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그걸 이해를 했다면, 어떤 교과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그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실제로 그건 이 과목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사회 현상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길래, 예를 들면 국회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제 배우게 되는데, 국회는 왜 배워야 되지? 너희들에게 국회는 어떤 의미일까? 너희들이 국회의 개념을 알게 되면 일상의 너희들의 지금 현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국회에 해당하는 건 학생자치회가 있을 수 있죠. 학생자치회의 규정도 한 번도 살펴보지 않은 아이들이 국회의 국회법을 뭐 다룬다거나 헌법을 다룬다는 건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들을 공부하게 되니까 일상에서 그런 문제를 찾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조금 더 상위의 개념들을 이제 공부해보고, 그걸 이해했다면 누군가에게 설명해보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그 아까 초반에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받았던 질문들, 뭐 예를 들면 우리 학생자치회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실제로 학생자치회의 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없더라. 우리는 어떤 제안을 해볼 수가 있을까? 거기에 이 규정을 어떻게 개정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게 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일반 교과 수업 시간에 하게 되고, 그런 역량들이 좀 길러졌을 때 학기 말에는 조금 더 장기간에 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좀 진행이 됐었죠. 물론 이제 그런 수업들을 처음에 경험하는 학생들한테는 쉬운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늘 그냥 전달받고 나는 거기에 대해 문제풀이를 하는 수업에 이제 익숙해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좀 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좀 살아있다는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자력도 키우지만 타력을 입을 수 있는 경험들을 제공하게 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나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자원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게 되면서 좋은 경험들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는 이제 OECD에서도 이제 교육의 어떤 새로운 지표들을 이제 만들면서 행위 주체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행위 주체성의 목표에 보면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추구한다는 게 이번에 새로 바뀐 2018년에 바뀐 목표예요.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게 나만 웰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회도 웰빙으로 바꾼다는 게, 저는 우리 뭐 성불재중 뭐 이렇게 무아봉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아서 OECD가 정말 이 지표의 목표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주 인용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을 그렇다고 가운데만 두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학생의 행위 주체성을 가운데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또 다른 이 학생을 돕는 사람들도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동료, 그리고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를 이 배치를 해놓고 있고, 이들 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를 협력적 행위 주체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지금 목표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저희 가지고 있는 그런 교법들이 정말 글로벌한, 이미 글로벌한 수준에서 맞는 것들이어서 아직 뭐 어떤 특별한 이렇게 묘안을 단기간에 좀 찾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교법 정신이 이런 단기적인 코로나 시기에 그런 온라인 학습의 위기뿐만 아니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도 좀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코로나가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학교의 그런 교육 체계를 이번에 바꾸게 하는 기회를 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지금 삼성 교도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여진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또 특히나 그 교육 텃밭이 강남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들으면서도 과연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이런 교육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억지로 끌고 가지 못하는데 학생들을 얼마나 이해시켜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여진님은 학생들과 또 봉사활동도 하고 굉장히 그 과외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주도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두 분이 궁금하신 거를 같이 좀 대화도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생님 뵈니까 아우 그냥 젊으신 선생님이 너무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고 학교 현장에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면 우리 교육이 많이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봉사활동에 오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못하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많고 또 학교에서 그다지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거기 나와서 저희가 이제 간식도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몇 명 같이 아이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보면 학교는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는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학교를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은 교과목이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활동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교육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우리 교육공동체이나 학교가 교사들이 가급적 학생들을 오게끔 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근한 선생님, 친절한 선생님, 편한 선생님, 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선생님으로 좀 많이 변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친구들의 관계를 잘 형성해 줄 수 있도록 좀 관계 형성에 있어서 많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국영수 잘 몰라도요. 그냥 사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관계 형성을 잘 못하면 평생 이렇게 힘들어요. 그 주위 사람들을 편하게 하지 않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학생들이 많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로 좀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럼 뭐 학생 위주로 뭐 판을 바꾸자는 거야? 또 이런 분들이 꼭 계셔요. 그러면 대학은 언제 보내고 학교가 그러면은 우리가 뭐 명문고도 아니고 또 이렇게 또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그 교육의 큰 패러다임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적보다는 아이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적성과 능력에 맞게 정말 아이 하나하나를 위한 그 only one 교육이 돼야지 저희는 정말 입시 위주의 그 1등 위주, 주지주의, 국영수 위주의 교육에서 물론 당분간 이게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봐요. 다들 뭐 내 자식 대학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들은 다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거를 깨트리면서 어떤 변화되는 과정이 교육계만의 노력은 아니고 사회 자체가 이 다가치화된 사회가 되고 다원화된 사회가 되지 않는 한 학교에서의 노력만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가끔 교육은 정말 손을 어디서부터 대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무슨 좌담이다 뭐다 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들으면서 사실은 약간의 제 나름의 그 비웃음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이게 좀 뭔가 체질 변화가 되지 않으면 오직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키 큰 아이들이 대학 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 러시아에 가서 키도 뭐 이렇게 뭐죠? 그거 왜 성장판을 바꾸던가 무슨 뭘 심어가지고 키까지 올릴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이제 대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이제는 취업이 어려우니까 취업에 이제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계속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학교도 사실은 저도 교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교장이 된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고 비판하기는 사실 쉽잖아요. 대안 없이. 하지만 어떤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면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우울해지기는 해요. 예. 이거는 뭐 안 적어도 될 얘기 같은데 문득 아까 선생님 말하실 때 다가치화된 세상, 다가치가 존중된 세상 얘기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뭐였냐면 교당에서 어느 날 예비교무 시절에 법회를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무님 한참 선배 교무님이죠. 선배 교무님이 이제 학생 법회를 부르는데 그 교당은 그래도 법회가 애들이 그래도 15명 정도 학생 법회들이 있는 좀 꽤 큰 규모의 교당이었어요. 근데 법회를 딱 보는데 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교무님께서 정말 입시 위주의 철저한 마치 그냥 정복만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하실 말씀의 설교와 너희들 막 학교 공부 잘해서 근데 이게 최소한 뭐 대학 너머의 세상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막 흔히 요즘 말로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정말 그래서 교당에 오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학원 선생님이 아닌 조금 더 새로운 다양한 가치의 이야기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사실 여기가 교당이 어떤 존재의 의의를 가질 텐데 너무 교무님들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대학원 때 하고 다녔던 게 뭐였냐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때 온갖 대안학교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막 이후학교, 막 풀학교 다 다니면서 이제 정말 대안학교에서 새로운 어떤 교화의 그림들을 찾고 싶어가지고 이제 외부를 막 다닌 거죠. 그래서 1년쯤 열심히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대안학교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학교에 딱 갔는데 굉장히 막 이렇게 질시하면서 경계하면서 왜 왔냐고 이런 좀 이상한 학교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름만 되면 정말 유명한 대안학교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대안학교는 원불교가 유명하잖아. 왜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뭘 염탐하려고 그래? 이런 느낌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정말 원불교가 대안학교 효시라고 말하고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교법과 이런 교육적인 관점들 우리가 분석하는 곳인데 저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채 이제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당이 그러면 어떤 거를 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교당 환경들도 아이들에게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것들 똑같이 강요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탈피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시작 역시 아까 행위주체성이나 선생님 말씀하신 책임자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제가 또 보태고 싶기도 하고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에피소드인데 뭐 저희가 굽신굽신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르신 교도들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좀 가방도 좀 받아들인다든지 좀 불편함을 좀 도와드리는 부축도 해드리고 이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언젠가 교당에서 법회를 보다가 아이들에게 우리 꼬마 초등학생들이 법회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옷도 받아주고 그 아이의 가방도 받아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교무님 웬일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무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뭐 옷을 받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대우들은 마치 어른한테만 해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의 충격과 나름대로의 어떤 쇼크를 잊지 못하는 게 정말 우리가 아이들의 눈에서 정말 아이들을 똑같은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대우했는지 늘 우리가 선생님과 기성세대 입장에서 아이들은 성장시키고 가르치고 이런 존재로만 바라봤던 것들이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느껴졌던 거고 아이들 역시도 교무님들을 어떤 동반자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늘 똑같은 선생님의 관점을 바라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한 행위주체성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교당이 지금 막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변해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두서없는 얘기긴 했지만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전 이제 이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짚고 가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이제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가치, 그도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면 자기 존재 가치 드러나면 그것만큼 이제 뿌듯하고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치중을 하고 진로나 취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존감에 대한 것도 떨어지고 계속 경쟁만 하니까 그 경쟁 속에서 좌절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자살률이 너무 심하게 됐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의 꿈을 응원한다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 청소년 자살률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교당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당에 오잖아요. 근데 인성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국장님도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갑자기 자살률 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 자살률 얘기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건강권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사실은 그런 신념이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살률 얘기하고 이런 자살의 문제로 몸 문제를 제한적으로 보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지 이런 건강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는 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구조적인 환경들을 염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내년까지고 이제 다시 7차 계획들을 수립한다고 요즘에 막 난리잖아요. 근데 6차 청소년 기본 계획을 딱 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이 청소년 정신건강권 보호의 부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 부분만큼이라도 정말 교당이 한 기능을 하면 좋겠다. 뭐 거창하게 정말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우고 아이들의 새로운 꿈을 꾸는 것들을 지향하긴 하지만 제한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라도 좀 아이들에게 도와주고 조력해주고 또 종교가 이런 사회적 기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 활동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기고 그 요즘에 이제 아까 이행기 얘기도 했는데 청소년들이 사실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여러 새로운 각도에서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과 생활 습관을 좀 많이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좀 케어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청소년들 집단을 좀 연차별로 좀 나누어 가지고 좀 정말 어느 시대에는 어떻게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길 수 있고 또 이게 좀 프로그램화 되고 하는 부분들에 좀 관심이 사실 있고요. 그 저희가 이제 뭐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당에서 법회를 볼 때 공식적으로는 다 교도님들 자녀들만 법회를 보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말 동네 아이들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로 저도 이제 부교무 시절에 경찰서를 꽤 여러 번 갔었어요.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못하니까 전화 와가지고 교부님 좀 대신 좀 와주면 안 돼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도와줄 수 없을 때 도와주는 것들.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특히 청년들하고 이런 고민 상담과 이런 질문 법의문답들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점이었냐면 이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사실 노력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사회 문제를 약간 비껴가서 이게 개인의 문제, 개인에서의 어떤 위로와 공감과 지지에 사실 그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자살 문제를 말할 때만큼은 그래도 종교가에서나 또 우리가 이런 정책과 구조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환경의 개선 그리고 그 사람이 단순하게 지지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의 환경들을 좀 바꿔낼 수 있게끔 하는 그 자력을 키우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줘야지 그냥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지지만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게 그럼 어떻게 물리적인 환경을 바꿀 것인가 그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실행과 수행에서의 어떤 지지와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강권을 좀 확보를 하고 여기에 좀 많은 교무님들과 많은 교당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살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뭐 연예인을 예를 들면 우울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어떤 경우에 그걸 이제 조사할 일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입시나 성적, 친구 뭐 이제 기타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드러낸 이유하고 사실 실제 이유가 다를 수도 있어요. 학생들 상담하는 거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진정한 고민은 이건데 그렇게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남들이 많이 하는 걸로 그냥 묻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수업을 제가 이제 윤리를 하면서 자살이 나와요. 근데 수업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단 말이죠. 뭐 개인주의, 그다음에 뭐 지역주의, 국가주의, 그다음에 이게 세계촌, 뭐 지구 전체, 그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생명, 그다음에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생태주의까지 가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할 때 생태주의 갈 것도 없고 뭐 아프리카 난민까지 갈 것도 없다. 그다음에 가족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개인주의,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고 이기주의는 아니지만 개인주의 나를 사랑하면 니네가 지금 이렇게 막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냥 개차반처럼 막 그냥 함부로 하고 이러지 않을 거다. 그리고 뭐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윤리학에서 그 합리적 이기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장기적 관점에서 나한테 이게 유리할까 유리하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생각해라.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고차원적인 걸 가르쳐주면 벌써 골치 아파하거든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10년 후에 너한테 이득이 될지 안 이득이 될지 5년 후에 그것만 따져보고 행동을 해라. 죽으면 너만 손해다. 그리고 선생님이 최소한 집이나 차는 못 사준다 한데 밥은 사준다. 그러니까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뭐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라. 그냥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가끔 와요. 아이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부모님 문제, 아까 이야기할 때 담임 선생님과의 불화 문제. 이게 아이들을 좀 커요 요즘에. 왜냐하면 생기부를 쥐고 있는 게 담임이잖아요. 가장 많이 써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흔히 이야기할 때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선생님 하나는 꼭 학교에서 한 명을 만들어라. 그래야 얘가 어떤 난간이나 좀 위험에 처했을 때도 선생님 한 분이 지지를 해줄 수 있잖아요. 특히나 그 문제를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에 연루가 돼서 학생부를 들락달락하는 그 VIP 고객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누구 죄를 잘라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어떤 선생님이라도 한 분이 나서서 내가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면 교장 선생님이 한 단계 낮추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뭐가 부족하냐면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사람을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다 관계 형성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기도 어찌하지 못하는 자기 성격이 있잖아요. 사실 욱해서 자살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자살하는 경우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강남의 학교에 해마다 한두 명씩 자살을 계속했어요. 애가 죽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도 죽었고 못하는 애도 죽었고 그랬거든요. 말썽쟁이도 죽었고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는 애도 자살했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문제는 다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아이가 감당을 못할 때 정말 우리는 왜 자살을 해? 차라리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가지라고 우리는 뭐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누군가 있다,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러지 어떤 테크닉 기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키워주는 게 참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올해 교직 31년째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해봅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에 너무 동감이 되는 게 이런 거였어요. 그 저희가 이제 전국 뭐 희망 캠프 같은 걸 하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막 500명 모여서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조금 이런 실제적인 경험이 쌓이고 에피소드 쌓이다 보니까 이제 교육의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교무님들이 굉장히 얌전하고 온순하고 실제적인 임상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희망 캠프 같은 걸 할 때 아이들이 담배 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에 담배를 피면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조정을 시키고 어떻게 흔히 말하는 지도를 할지에 대한 노하우들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갑자기 겁먹고 당황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건데 이 자살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교장 교무님들이 우리 아이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 어떻게 상담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는 부분이 생겨서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는 아 그래 너 힘들지 이런 정도의 어떤 정서적인 위로와 지지 공감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끌고 올지에 대한 그 자력을 키워준다는 환경을 바꿔준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다음 스텝까지는 한번 나갈 수 있는 활동과 매뉴얼 이런 것들을 교무님들도 가져야 되고 학교도 변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게 되는데 정말 하나 속상하고 아쉬운 건 뭐가 있냐면 교장 환경이 굉장히 모범생에 집중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당에 오는 교도님 자녀의 어떤 이제 얌전하고 착하고 좋은 학생들만을 교화 대상자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교화 활동을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굳이 해야 돼? 이런 정서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들을 정말 이제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첨언을 하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뭐 머리 노랗게 물들이면 좀 안 되나요? 아니 그거 뭐 그렇게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여 내가 하겠다는데 그냥 담배를 뭐를 들어 피우면 그냥 야 또 걸리면 너 불편해지니까 학교에서만 피우지 마. 그리고 끊으려고 그냥 노력하고 그걸 걔를 지적을 하고 지적질을 해대면 벌써 관계가 확 서울부터 부산까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얘기 안 해요. 그 사람하고. 교사들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야 저기 그쪽 딴 데 가서 펴.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아이를 이해해야지. 이 습관이 피워보신 분은 알지만 이거 쉽지 않잖아요. 끊기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이거 편집해 주세요. 담배 피우면 그거 피우면 어때요? 그리고 그 정말 담배를 피워서 술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음주는 뭐 예를 들어 더 심한 거지만 담배는 지가 하다가 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막 그렇게 지적질을 하게 되면 아이하고의 관계는 정말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여학생들 뭐 손톱에 뭐 바르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저한테는 와요 아이들이요. 선생님 저 네일 아트 했는데요. 손톱이 귀신 같아요. 여기까지 길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야 근데 그거 코딱지 파기 참 좋겠다. 그러거든요. 야단 안 치고요. 선생님 저는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네일 아트 이쪽으로 나가서 이런 거 할래요. 그래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럼 나 손톱 공짜로 해줄 거지? 응? 선생님 돈 없다잉?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서 넘겨야 그 아이가 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 학생이 손톱이 뻘겋게 그게 뭐니?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벌써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 학생들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뭐 왕따를 시킨다거나 애를 두들겨 팬다거나 훔친다거나 피해를 주지 않으면 왜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의 한계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인정해야 된다. 저는 그게 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 적당히 잘라주세요. 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난 게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진짜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는 경험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저보다는 이제 회장님께서는 더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을 보면 그냥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어떻게 보면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일어난 일들을 다 본인의 힘으로 개척하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 상담을 또는 민원 전화를 이렇게 받는 그런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해마다 학부모님들이 이런 걸 가지고 전화를 하시나 하는 경우들도 좀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수업에서 무언가 아이가 못하는데 그건 아이가 좀 개선해 볼 부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항의성 전화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이가 그렇게 못할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님이 화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아이가 직접 전화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좀 어렵다. 좀 선생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머님이 전화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직접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몇 개월을 설득을 시켰는데 학년 말에 한번 그런 경험을 이제 그 아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아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아이는 아닌데 괜히 모르게 뭔가 나는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늘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좀 케어를 해주고 결정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못 해본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제공해 줄 필요가 의도적으로라도 사실은 의도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어린 아이 시기 유아부터 어린이 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거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정말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든 아니면 교화적으로도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신선한 굉장히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도 아까 교무님 말씀 들으면서 나의 어린 시절에 어린이 법회 또는 학생 법회 했을 때 추억들을 잠깐 소환해 봤어요.
잊고 있었는데 학생법회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형들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딘가 같이 가서 뭐 지금식으로는 M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여행을 가거나 훈련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그런 학생 법회에 나왔던 형 또는 동생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줄 수 있는 가정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또 학교에서 해주지 못하는 경험들을 분명히 교화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제가 뭐 50대 중반 이후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제가 참 못 배웠던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고 물은다면 갈등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과목이 윤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주변의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학교 동료들도 그렇거든요. 어떤 갈등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화를 내야 되는지, 가서 아니면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이제 주위에서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에 있어서 그 부분이 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딜레마 상황을 학생한테 던져주고 이럴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네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근거는 뭐니? 라는 식으로 이제 보통 윤리 수업의 일환으로 하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면 그 교무님들 이렇게 수업하실 때요, 할 때 학생들하고 이제 활동하실 때 조금 학생들이 재미도 느끼고 그런 이제 그 딜레마 상황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갈등 상황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하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그냥 불현듯 해봤습니다. 네. 하나를 좀 보태야 되긴 할 것 같아서. 네. 그 아까 이제 갈등 해결 능력 딱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과 어떤 프로그램을 해갈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뭐 최근에 어떤 교육적인 흐름들을 사실 반영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3년 정도, 5년 정도 항상 인성교육 붐이 일면서 사실 인성교육법 시행령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원불교 교법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사실 심심풀이 프로그램이었고, 그 프로그램의 원형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에서 시작했다가 인성교육으로 왔다가 이제 앞으로 어떤 다음 스텝을 밟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의 어떤 연구 리포트들을 보다 보면 명확하게 딱 드러내는 핵심 키워드가 권리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정도의 그런 권리 교육이 아니라 요즘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과 미래 역량들을 정말 키워나가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권리 교육들이 강화되는 걸 느끼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권리 교육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청소년 교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이렇게 교육 철학, 교화 프로그램의 철학으로 좀 삼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게 맞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청소년 인성교육 지금 심심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교화 프로그램에서는 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자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마음의 갈등 해결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내 마음과 친구의 마음, 이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대타적인 관점에서 오는 마음과 마음, 또 갈등과 갈등의 해결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심심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성교육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핵심 8동목 8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 8가지를 모두 다 프로그램하는 건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키워드를 잡았던 게 뭐였냐면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협동. 그러니까 인성교육 8동목 핵심 덕목 중에서 이 4가지 거에 초점하자.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머지 뭐 정직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대자적인 관점의 핵심 덕목에 가깝고, 그럼 이 금방 말한 4가지는 그래도 대타적인 관점에서의 그 핵심 덕목에 가깝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해서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결국에는 사회적 마음 공부로 환원돼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나도 잘 살지만 자리이타의 관계나 서로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대타적인 관점에 맞춰서 교법을 해석하고 여기 아이들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향을 하자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고는 있는데, 잘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또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앞으로 그래서 참 질문은 이거예요.
그 권리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의 어떤 뭐랄까 경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시고 어떤 걸 좀 더 강조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갈등 해결 같은 것들이 더 키워드로 부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권리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리를 못 찾는 애들한테는 권리 교육을 분명히 시켜야 되겠죠. 근데 요즘에 학생들을 보면 학생뿐만 아니라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권리 만능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않고 권리만 부르짖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게 전 맞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권리와 그다음에 의무와 책임이 같이 가야지, 권리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처럼 지금 계속 권리 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수업 시간에 떠들어가지고 잠깐 나가 있어라 그랬더니 뭐 그럼 내 등록금 내놔라. 이거 무슨 굉장히 뭐 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권리 교육이 중요하죠. 하지만 같이 가야 될 것과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님은 네, 네. 경험해서 일단 제가 그 보고서를 다 보질 못해서 이제 그 권리 교육이 어떤 이제 맥락에서 이제 오는지도 한번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삼성님께는 네.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병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도 주장하지만 또 자기 책임도 확실하게 질주하는, 그거는 단순히 어느 짧은 시기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교육 현장 안에서 과연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는가. 부모님도 못하고 선생님도 못한다고 하면 과연 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누가 그러면 케어까지는 아니어도 흔들릴 때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저는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교육을 좀 지향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삼성님께 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었어요. 일단 아까 그 권리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최근엔 뭐 시민 교육 뭐 이런 민주주의 관점에서 여성 네 교육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인 것 같고, 그 아까 이제 책임감 부분은 이제 말씀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행위 주체성에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그 책임감을 갖는 교육을 갖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권리 교육이라고 해서 책임 교육을 배제한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어린 학습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학생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학생들한테 일단 접근할 때는 뭐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서 이제 권리 교육을 얘기하는가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늘 내가 학교에 오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내 자유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학교를 벗어났을 때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자유롭게 아이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 그 가운데 사실 그게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내 권리에는 그 책임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부분들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요. 누구도 그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연결돼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이들은 그 연결성을 잘 이렇게 맺지 못하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어떤 타력을 입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도 사실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제 모르는, 뭐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그런 것들이 권리로 본다면 또 권리일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알지 못하는 분위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굉장히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질문하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또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뭐 이제
사회적으로 나의 주장들을, 나의 권리를 이렇게 표출하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권리의 표출인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한 저항감이라든지 불만을 표현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직은 성숙된 방식으로 권리를 표출하는 것이 아직은 훈련되지 않은 모습들도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시민교육 차원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권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성숙한 시민으로 길러내는 관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했던 그런 교육들은 일단은 그 자력을 길러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학교 교육에서 그럴 수 있는 경험을 한번 제공해 보자 하는 취지이고, 그 가운데 어떻게 타력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 타력을 활용하는 경험들이 너의 정말 아까 이 권리 교육의 측면에서 본다면 너의 권리이고 실제로는 나의 권리이기도 하다. 선생님도 네가 진짜 배움을 한다고 했을 때, 배움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내가 나의 권리를 너에게 행사하고 싶지, 너는 학습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의 권리와 너의 권리가 만나는 것이 진정한 이제 권리 교육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권리를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의무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권리를 갖고 너도 권리를 갖고 그 권리가 만났을 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을 이제 목표로 두고 그런 키워드들이 등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교사의 역할이 엄청 클 것 같은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교사회에 많은 교사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회에서 이제 아마 선생님 제가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시면 아주 큰 일을 하실 것 같고 정말 아주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또 고민도 많으시고 생각도 깊으시고, 그래서 학생들 학교 내에서 정말 마음 공부, 인성 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저도 아주 치열하게 고민도 좀 해보고 싶고 좀 중지를 모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많은 질문들을 다 통합해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교사의 관계에서 네. 그 이번에 사실은 우리 삼성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청소년 교화와 관계된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저희가 이런 외부 자문과 전문가의 어떤 시선과 관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외부에 있는 뭐 대표적으로 뭐 하자센터 이런 데 가가지고 자꾸 이런 자문하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굉장히 아쉽고 한 게 우리 교도님 중에도 분명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과 근본적인 물음을 많이 던졌었는데, 사실 청소년국에서도 이제 교사회와 연계해서 이런 교사들을 모시고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어떤 교화적인 프로그램들에서 좀 자문을 많이 받고, 또 역량 교육을 진행할 때 선생님께 이런 좀 교육들을 많이 좀 부탁하고, 특히 또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할 때 또 교육 정책적인 부분을 분석할 때 많이 좀 이런 입장과 견해들이 좀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고, 회장님께서 얼마나 사실 고민이 많았을까 싶어요. 정말 요즘에 교사회뿐만 아니라 또 역으로 교수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원불교회 교수님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네트워크들이 연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고 교당의 현실적인 상황은 이해가 갔지만,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방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같이 좀 손잡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잡아 보아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문들을 조금 더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준비해 오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부분을 답변하시고, 그 답변과 함께 온불교 신앙인의 관점에서 앞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뒷부분에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다 못하니까 그냥 역으로 좀 되게 멍청하게 질문을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오랫동안 학생을 만난 선생님 입장에서 우리의 교단 교화가 좀 어떻게 바뀌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서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아까 뒤에 있는 9번, 10번, 11번 이런 질문들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그 얘기를 좀 먼저 한번 해주시면 어떨지. 사실 평상시에 갖고 계신 고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은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청소년 교화의 미래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질문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실 이제 교사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학교도 선생님들이 그런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또 대응하고 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만큼의 또 지원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시간과 그런 준비 기간이 없는데 그런 아주 발빠른 대응들을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이 측면에서 뭐 그거는 교육부가 될 수도 있고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학교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좀 집중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알게 모르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들을 좀 제거하는 일들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아주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저는 집중적으로 이 교육계가 좀 했다고 생각이 돼요.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건 이제 숙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문제가 아마 교당 저희 교무님들 우리 청소년국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그리고 우리 교법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뭐 이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는 그럼 누가 하지? 이거를 어쨌든 사람이 해야 되고 그건 추가 교무님들이건 재가 교도든 그거를 해야 될 텐데 그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교당에 이제 우리 보통 보좌 교무님들께서 학생법회 또는 청년법회, 어린이법회 플러스 다양한 이제 교화 행정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그래도 교육 전문가로서 그런 지원을 받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무님들께서는 실제로는 그걸 사실은 우리 교무님들께서 그걸 안 하시면 누구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그런 교당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과연 정말 이 학생법회 우리 청소년 교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됐다면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 준다면 저는 저희 교무님들 역량이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다. 일단 역량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도 이미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새롭게 개발하려고 해도 여전히 시간과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뭐 장기간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네트워크를 확산해 나가는 그런 기간을 좀 마련하는 것이 저는 뭐 단기적으로 교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 원불교 차원에서의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네트워킹을 해서 어떤 선도적인 어떤 모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델을 해서 그 모델링을 우리 교당에 맞게 이제 적용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교무님들이 각 그 단위교당 교무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어떻게 그런 교무님들끼리 그런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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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당장 힘든 얘기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럼. 근데 이제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모임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서 새롭게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서 한번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시연을 또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시면 물론 이제 바쁘시지만 업무로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좀 힘들지만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워킹 그룹이 좀 필요한데 네. 그런 워킹 그룹들이 자발적인 노력에서 우리 교화 어떻게 해볼까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너무 이제 요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현안 과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아까 네트워킹이 연결돼서 교사회와 연결돼서 프로그램을 좀 꾸준히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새로운 어떤 교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동력을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좀 해보고 싶고 그게 이제 교당에서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만은 너무 한계가 큰 것 같아서 어떤 중앙 총부 차원이나 청소년부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좀 같이 연결되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이제 심시프리 프로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얻어 걸린 비공식 용어지만 정말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게 굉장히 좋은 성과와 지표로 연결됐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일 또 이게 영원하고 지속 가능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럼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이 사실 교무님들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정말 교육 전문가들의 어떤 견해와 교리적인 해석들이 같이 결부되지 않으면은 한 번에 끝나버릴 거라는 위기 의식을 좀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12번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온불교 신앙인으로서 미래 세대 교육의 방향이나 바람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것만 갖고 1시간 해야 되는데 그 청소년국에서 저희가 올해 청소년국의 어떤 슬로건, 모터 나름대로 어떤 저희 철학을 하나 적는데 그게 뭐냐면 전환의 시대 교화의 본질을 지키는 청소년교회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긴 제목과 문제의식을 슬로건으로 잡아놓고 청소년에서 올해 진행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과 연수 교육들에 다 이거를 질문하겠다.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까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온라인 환경에서의 법회 활동으로 갑자기 세대가 변하면서 교무님들이 갑자기 이제 온라인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으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은 없이 그냥 했던 것들 그대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현상에 많이 머무르고 있어서 오히려 이 시기일수록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교화가 뭔지 교화의 본질이 뭔지를 꾸준히 질문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현실적인 프로그램은 나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질문들을 좀 힘있게 던지고 싶고 이건 사실은 누군가가 답을 딱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의 교화 영역에서 꾸준히 질문하고 되새김하고 성찰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당이라고 하는 곳의 존재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냐면 학교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멍청하게 말을 하면 정말 학습을 배우는 기본적인 토양이잖아요. 그럼 교당은 그럼 어떤 존재의 의의와 기능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말할 때 교당이 이제 좀 더 광의적인 성장의 어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학교나 가정이나 또는 이런 곳에서 채우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이 교당에서 채울 수 있는 어떤 뭔가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법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근데 이제는 법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법회 자체의 기능이 너무 축소되고 있고 법회가 제한되고 있고 법회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문과의 만남도 더 확장돼야 되고 아이들과의 만남도 법회 바깥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전인적인 관점에서 아이들과 교무님의 만남 그리고 아이들에게 종교가 그런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확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시대가 변하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능적인 관점에서 교화를 자꾸 고민하는 것이 정말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 변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걸 도와줘야 될지를 먼저 질문하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교화의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변화하는 시대에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과 조력이 필요할지를 같이 좀 고민하는 교당과 학교, 뭐 교사와 교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미래교육의 방향 뭐 이런 거가 예전에 휴먼 캐피털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적 자본이다 그래가지고 국가 발전, 나라 발전에 있어서 핵심 주역이다 이런 건데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저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어떤 제도와 정책이든지 이것이 과연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가장 그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도 학생들의 행복을 끌어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혹시라도 부모님들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녀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아마 보다 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성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꿈꾸면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오늘 너무 이 청소년 국장님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모습 보고, 또 우리 젊은 선생님들 후배 교사 보면서 아우, 나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잠깐 했고요. 나도 좀 신선한 활력을 좀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네, 저도 많이 느끼고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에 좀 또 생각을 이제 말씀드려보면, 사실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너무 막연해요. 사실은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미래 교육은 경계에 직면하는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원불교에서도 경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경계를 피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경계를 잘 응용하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또 그걸 넘어보기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위기를 겪게 되면 그런 경계에 직면하게 되니까 피하고 싶기도 하고, 늘 사실 우리 교육은 많이 피해왔던 것 같아요. 안전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 이만큼이라면, 높다면, 그중에 그러니까 100이라면 그중에 한 20-30% 그 범위 내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그 위험 요소들을 예측한 위험 요소들을 직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것들에 이제 직면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잘 응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미래교육은 여기저기서 이제 저는 출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솔직하게 저희는 직면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청소년 교화도 역시 당연한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또 지혜가 또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밖에 나가지 많이 못하니까 내부를 수리한다든지, 특히 이제 업종별로도 차라리 내가 지금 많은 손님들을 받지 못하니까 차라리 내부적인 수리를 하거나 내가 어디 뭘 배우러 간다거나 이런 경향들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교무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정말 대면을 해야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렇다면 기획하고 준비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원 환경들을 잘 마련하는 것에 좀 집중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최근에는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너무나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모들과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학부모도 이런 변화에 동참하자고 우리가 좀 설득하거나 교육적인 논리들, 너무 이제 경제적인 논리들이나 입시 위주의 그런 논리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의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교육적인 걸 동참하자고 얘기해야 될지를 설득하는 작업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아이들도 역시 물론 일단 제가 교도의 자녀들일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이 다니는 원불교 부모님이 다니시는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그래서 나에게도 잘해주시고 또 그런 부모님이 다니는 교당이 너무 좋다면 아이들은 뭐 스스로 좀 찾아오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은 아이들이 좀 어렵다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또 집중해 볼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교사 연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렵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상호작용이 좀 가능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육을 좀 진행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 극복 이후에 이제는 좀 더 넓어진 그런 환경에서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좀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세대를 한번 보고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국에서 이번에 준비한 미래 교육의 대안과 청소년 교화의 방향 첫 번째 교육 문제에 대해서 긴 시간 자담을 했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을 만나지 못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찾아서 또 준비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